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정민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요새 그냥 매일 확진자가 7,000명씩 나오고 있죠. 하여튼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요. 하여튼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해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법 입문과정 7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우리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 해갖고 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건축 절차, 자, 건축 절차 한번 쭉 봤죠.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주. 자,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자가 이제 설계하죠. 그럼 설계도면을 첨부해갖고 건축 허가를 신청. 자,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죠. 자, 허가 받으면은 이제 설계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공사는 시공자, 이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가 공사합니다. 근데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하는지 감독 관리한다. 그래서 감리자 이렇게 부르죠.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 뭐 작은 거는 몇 달 지나면 공사 끝나죠. 큰 거는 뭐 몇 년 걸리고요. 자, 그럼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사용 승인이 준공검사,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절차 사전에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래 봤고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 요게 건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제도다라고 그랬고요. 이 건축 허가, 자, 언제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건지 우리 입문서 252페이지 자,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입문서 25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 자, 1번에 보면 자, 업무를 건축 동그라미 또는 대선 동그라미 하려는 자는 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자, 이게 원칙적인 건축법의 조문이죠. 그러면 건축 허가부터 받으래요. 자, 뭐 하려면 건물을 건축. 우리 건축이라고 할 때는 5가지 썼네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이 5가지. 신증, 개재이 또는 대선. 자, 우리 대선은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래서 크게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선이다. 그래서 이 건축하고 대선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으래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가 2개죠. 건축하고 대선. 그래서 건축이 뭐고 대선이 뭐고 이걸 시험에서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2번의 허가권자. 자, 1번의 원칙은 시군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대. 자, 예외. 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다음의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맞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받아라. 그래서 박스에 21층 이상, 21층 동그라미, 21층 이상 또는 2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10만 동그라미,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엔드가 아니고 또는이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대형 건물, 큰 거죠. 이런 특별시, 광역시 전체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큰 건물. 우리 예를 들어 서울의 제1롯데월드 123층짜리 있죠. 자, 그런 큰 대형 건물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반설부터 또 왕창 더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획정해주고 이런 여러모로 그 파급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다만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끝에는 제외한다. 딱 끊습니다. 뭐 다 어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공장과 창고는 제외. 그럼 공장하고 창고는 대형 건물이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왜요? 우리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라도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치고 그런 거 아니죠. 창고 같은 거 물건 쌓아두고 하는데 그럼 파급 효과가 많이 크게 미치는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요. 그럼 원칙적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 여기서 21층. 자, 이런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자,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이 대형 건물이니까 특별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럼 똑같은 체계로 우리 경기도 바로 밑에 과천시. 자, 과천시에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자, 경기도지사한테 허가 받는다? 그러면 틀려. 도지사가 아니고
과천시장한테 가서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대형 건물도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옆에 도지사 X. 절대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고요. 그럼 도에서는 대형 건물도 시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는데 요 과천시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런 대형 건물 허가해도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과천시장한테 승인을 해줘요. 허가해도 좋다. 사인해 주는 거죠. 사인. 도지사의 승인 받아갖고 시장이 허가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직접 우리 국민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해도 좋다.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 받아갖고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옆 페이지 볼까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시군의 경우 자, 시장 운수는 그 밑에 줄 시장 운수는 다음의 건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다음에 허가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준다.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와서 먼저 사인부터 승인부터 받으래요. 자, 박스에 보면 1번 21층 이상, 21층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근데 가로에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두 개는 제외입니다.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그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건물하고 똑같죠? 그래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장과 창고는 제외한다. 이게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붙.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허가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자, 이 체계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대형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 대형 건물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받아라. 그 얘기죠. 그런데 도에서는요. 도에서는 대형 건물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되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받아갖고 허가 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가권의 체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대형 건물이라고 할 때 뭐는 빠진다고요?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이 공장과 창고는 제외된다. 꼭 염두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옵니다. 신고 대상인 건물. 자, 그거 한번 보죠. 신고 대상. 자, 건축 신고라는 것은 경미한 행위입니다. 이 경미한 행위를 할 때 경미한 건축이나 대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신고만 해줘라. 그래서 이 건축 신고. 자, 이거는 경미한 행위로서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신고는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논점이 되죠. 자, 그래서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즉,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건축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시군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요. 이 건축 신고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신고한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건축 신고는 무조건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신고 대상, 자 1번하고 2번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볼까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입니다. 우리 중축이라는 것은 더 짓는 거죠. 개축하고 재축은 해체나 멸실돼갖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더 짓거나 다시 짓는 거지 여기서는 새로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축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더 짓거나 다시 짓는데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85 이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신고만 해줘라.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 옥상에 옥탑을 더 질러 그래요. 옥탑을 중축한다 그러죠. 근데 중축하려는 옥탑이 30제곱미터야. 그럼 30제곱미터 옥탑을 중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만 해주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맞췄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왜요? 중축하는 면적이 얼마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거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얘가 건축 신고 1번이니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 묶어갖고 뭐라고 그래요? 비도시적.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비도시. 다만 이 비도시 지역이라도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죄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비도시라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갖고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철저한 비도시적, 보존할 것. 비도시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충수도 3층 미만. 자, 이런 건물을 소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소규모 건물.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도 신고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충수도 3층 미만.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니까 200, 세 번째니까 3층.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비도시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신고하면 되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도시지역에서 자, 연면적이 150, 그리고 충수가 2층. 자, 이런 소규모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해주면 돼요. 저는 허가받아야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소규모 건물이라도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 비도시 관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관리지역에서 자, 연면적이 200, 충수 2층. 자, 요 건물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만 해주면 된다. 자, 요것도 허가받아야죠. 200제곱미터. 200 미만이라는 것은 200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그럼 이제 세 번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150, 충수 3층. 자, 요 건물 건축하려면 요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해주면 된다. 역시 허가 받아야죠. 3층 미만. 3층 미만. 3층부터는 다시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반대 해석하면은 자,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또는 충수가 3층 이상일 때는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줘야 되죠. 비도시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잡혀야 세 번째가 따라와요. 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이런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자, 이것도 신고만 해주면 돼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자, 얘가 28회 때도 정답, 29회 때도 정답. 근래 건축 신고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논점이 돼요. 그래서 종래에는 1번이니까 얘 갖고 제일 잘 물어봤는데 요새는 포인트가 조금 넘어가고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 이게 요새는 정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또 대손인데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 이것도 신고만 해주면 돼요. 내력벽은 자, 예를 들어 갖고 내력벽, 힘받는 외벽 같은 내력벽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손.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도 대손. 그래서 내력벽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만 하는 대손. 그것도 신고하면 돼요. 또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이런 것들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 수선 변경할 때만 각각 3개 이상. 그래서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만 하는 대손.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한다. 이것도 신고만 해주면 돼요. 이 해체해버리면 이거는 경미한 거 아니다. 그죠?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 그것도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대손이 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일 때 이것들은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4개가 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신고 대상으로서 핵심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자 1번 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85 동그라미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중축, 개축, 재축 더 짓거나 다시 짓는 거 새로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더 짓거나 다시 짓는 면적을 합쳐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더라.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건축. 자,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지역적인 내용인데 거기 먼저 써놨고요. 그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건축이라고 써 있죠. 이 건축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신축이요.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새로 짓는데 새로 짓는 건물 자체가 얼마 이하냐? 100제곱미터 이하, 30평 이하다. 그죠?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신고만 해주면 돼요. 자,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존의 건물을 더 짓거나 다시 짓는 게 85 이하고, 이건 아예 새 건물 짓는데 건물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짜리면 이것도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볼까요? 그 건물의 높이를 3m 이하에서의 중축. 그럼 3m 이하에서 높이를 높이는 중축. 요것도 신고만 해주면 돼요. 3m. 왜 3m 주는 이유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3m 이하면 한 층이 안 되는 높이에서의 중축. 그래서 그것도 경미한 거다.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선 동그라미. 이게 요새는 시험에서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선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의 해책 없이 그냥 수선만 하는 거예요. 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대선, 그것도 신고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관리 농경이 아닌 농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거의 동그라미 1. 그 비도시적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200 미만 동그라미 2, 충수가 3층 미만, 3층 미만 동그라미 3.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이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그래서 자, 이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요 네 개가 하여튼 신고 대상에서는 가장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 다음에 254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중간에 보면 건축허가의 취소. 그래서 필수적 취소라고 그래요. 필수적 취소.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건축허가 받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하면 건물 안 짓네.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일일이 2년 내 착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주가 착수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합니다. 이 착공 신고가 안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건물 안 짓구나 해갖고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반드시 허가를 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볼까요? 그 2번에 건축 신고가 실효. 자, 신고 대상인 건물, 이거 경미한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날부터 1년 동안하면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착수기간 2년 줘요. 근데 건축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1년 내 착수 안 하면 건축 신고가 실효, 효력이 없어져 갖고 이제 건물 못 짓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다만 자, 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연장 1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착수기간이 달라요. 건축허가는 2년 내 착수, 건축신고는 1년 내 착수.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 건축신고하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건물 다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착수기간이 건축허가하고 신고가 다르다. 그것도 논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볼까요? 건축공사의 절차. 자, 건축 절차는 건축주가 다 알아서 계약해갖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핵심, 허가받아갖고 공사, 끝나면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이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 승인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255페이지. 중간에 5번 사용 승인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자,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허가의 동그라미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 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완료 밑에 줄 한 후 건물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 내준 사람한테 허가받은 대로 또는 신고한 대로 공사했는지 사용 승인부터 신청을 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내
검사를 실시. 그거를 현장 검사. 현장 나가서 허가 내준 대로 신고한 대로 건물 지어놨는지 검사해서요. 그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그래서 7일 내 검사에서 합격했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하고요. 그 밑에 바로 2번. 효과, 건축주는 이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건축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한다. 원칙적인 건축 절차. 이 정도 정리해서 자, 건축법 이하에 이제 건축법 강론이라고 그래요. 건축법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자, 5번째 법률 주택법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와볼까요? 151페이지. 자, 주택법. 그럼 주택법이 우리 공부하는 5번째 법률이고요. 이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다 7문제씩, 개발법, 정비법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겁니다. 한 문제씩 더 나오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 봤듯이 건축법은 무슨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단순한 건축 기준. 그래서 건축 기준 정해놓은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 성격의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면 점수 맞히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 암기의 성격이 있는 법들이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역시 건축법하고 7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주택법은 그대로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리모델링. 그래서 주택이라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 주택. 자, 이 주택 개념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년 나옵니다. 자,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건물. 그거를 우리가 주거 용도의 건물,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주거용 건물인데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 주택을 짓는 땅, 집 짓는 땅, 요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속 토지 제외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 짓는 땅까지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건설.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건데 용어를 다르게 썼다. 그 말은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죠. 건축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그냥 개별적으로 집 짓는 거를 건축한다 그래요. 저 시골 같은데 내 여생을 마감할 땅을 사갖고 거기다 전원주택, 주택을 짓겠다. 이거는 내 집 한 채 짓는 거죠. 그거는 건축. 그냥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건설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집단적으로 짓죠. 여기서 집단적의 기준은 적어도 30호. 단독주택을 살 때는 1호, 2호, 3호. 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일 때는 30세대, 세대라고 그래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한 세대, 두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지을 때 우리가 집단적으로 짓는다. 그래서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29세대 이하로 지으면 그거는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 그래서 29세대 이하로 지을 때는 그냥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빌라 같은 거 뭐 한 10세대 사는 빌라 같은 거 짓겠다. 이거는 그냥 건축이에요. 건축 허가 받으면 되죠. 주택법은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건설한다.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죠?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가 집단적으로 아파트 짓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몇백 세대 막 짓는 거죠. 이런 집단적으로 건설. 그럼 이 건설회사가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공급받아요. 공급이라는 게 분양입니다. 분양. 그럼 분양받는데 여기서 공급은 다 투기 규제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아파트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택지비하고 건축비에 연동해서 분양가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이런 분양가가 급등하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는 거죠.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방지.
그런 식으로 이런 분양가를 규제해서 자, 인근 주변 지역의 시가는 10억인데 새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가 싸죠. 8억, 뭐 7억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요. 그럼 8억에 분양만 받았다. 시가와의 차익 2억 그냥 먹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되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냥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분양부터 바꿔보자. 분양만 받으면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투기하지 마라. 참 모순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 등 때문에 이 아파트는 분양받으면 돈 버는 거예요. 투기 온상.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공급 파트는 투기 규제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도, 유명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투기가 서행하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판다. 분양권 전매 제한한다 그러죠. 분양권 전매 못하게, 즉 못 팔게 제한하고요. 투기과열지구 또 우리 청약 통장에 가입해갖고 일정 기간 일정 금액 꾸준히 납부하면은 순위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받죠. 그게 다 공급이에요. 실소유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급 파트가 이런 철저하게 투기를 규제해서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고 그래요. 우리 리모델링은 쉽게 얘기하면 고쳐 쓰는 거죠. 좀 낡고 오래된 아파트 고쳐갖고 쓰는 것을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는 달라요. 우리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하나라고 그랬죠. 정비사업의 하나로서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1번이라고 그랬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부터 투기의 대상. 그래서 이 재건축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규제 이런 것들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재건축에 대한 강한 규제라니까 재건축이 해봤자 뭐 남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모델링, 요 리모델링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할 때 각종의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주택이 가장 중개 대상물의 대표적인 거니까 7문제, 건축법과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주택부터 한번 쭉 따져보죠.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이라고 할 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이 있네요. 벽이나 복도, 계단, 승강기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세대원들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이 있죠. 그거를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일반에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같이 쓰고 이러는 게 없죠. 그냥 다 주거 생활 영위하는 전유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구조상의 차이는 공용 부분 요합니다. 공용 부분이 있으면 단독, 없으면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공용 부분 여에 따라서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단독주택은 다시 주택법에서 종류가 3개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공관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서울특별시장 공관 같은 이런 공관도 있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빠집니다. 왜요? 우리 공관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죠. 그냥 고위공직자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공관을 분양받고 이런 거 없어요. 공관을 건설해서 분양받고 아니 서울특별시장 공관을 받고 싶으면 서울특별시장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공관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빠져요. 그럼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우리 다중주택이 뭐였어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이란 하숙집이라고 그랬죠. 학생이나 직장인도 여러 사람이 사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즉 독자적으로 욕실, 부엌을 갖추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하고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하숙집. 그리고 다가구.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하고 바닥 면적 660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도 종류가 3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해요.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연, 세, 기숙사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런데 요 기숙사, 요거는 역시 주택법에서는 빠집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니, 기숙사도 학생이나 근로자 등에게 숙소로 제공해 주는 거지 기숙사를 분양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똑같이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빠진다. 그래서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뭐 있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이한데 한 개 동에서 바닥 면적 660 초과 큰 거면은 연립,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공동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종류는 크게 단독, 공동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공급 대상, 이 주택을 건설해서 누구에게 공급해 주느냐, 이 공급 대상에 따라서 크게 주택을 또 분류하는데요. 자, 이게 주택법에서는 고유 개념이죠. 이 종류는 건축법하고의 차이점, 그것만 보면 되고요. 주택법의 고유 대상, 이 고유 개념은 공급 대상, 건설해서 누구한테 공급하는 건지에 따라서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개로 구분합니다. 우리 국민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그래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걸 줄여갖고 국민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무주택 세대. 이에 반해서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성년자, 무주택 이런 거 안 따져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 거예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벌써 그냥 20년도 더 된 그 옛날 기준이고 이제 공급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이 중에서 국민주택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국민주택이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작년에도 정답, 재작년에도 정답, 아주 매년 나옵니다. 이 국민주택이 모든 주택정책의 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럼 우리 국민주택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요건, 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L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우리 서울에서 SH.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이 사람들을 우리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공공이 건설한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 주택도시기금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우리 공법에서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의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두 번째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 얘만 갖고도 그냥 단독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일단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죠.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우리 공용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그럴까요? 공용 부분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라고 그러죠. 공용 면적. 공용 면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의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자, 이걸 합쳐갖고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 면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공용 부분의 면적은 제입니다. 전용 면적, 요거 기준으로 해요. 주거 용도로만 쓰는 전유 부분의 면적,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단독이든 공동이든 즉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자, 이게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이 85제곱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25.7평이 돼요. 25.7평.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공용 부분의 면적 한 6평 이 정도 가산되니까 32평 또는 33평. 이게 분양받을 때 평수는 33평까지 딱 나오는 게 국민주택 규모가 돼요. 그런데 우리 평 이거 쓰면 안 돼요. 평은 법정 단위가 아니죠. 그리고 공용 면적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를 법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저 시골이에요.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시골.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 이게 뭐 저 시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런 시골에서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예외를 또 인정을 해줘요. 시골은 땅 좀 있고 그렇죠. 또 시골 사람들 또 좁은 거 싫어해요.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란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이거를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럼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요건 하나밖에 안 써준 거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다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조합해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항상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GS건설이 자이아파트 짓는 거죠. 자이아파트. 주택도시 기금에서 GS건설이 돈 빌려갖고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로 건설한 자이아파트. 자, 얘는 국민주택이다. 맞을 거 틀릴까요? 국민주택이다. 맞아요. 그럼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80제곱미터, 85 이하로 줬다. 기금 85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국민주택. 그래서 누가 건설했느냐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금에서 지원받았고 85 이하로 지은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얘만 공공이 건설한다. 사업 주체가 나오고요. 2번에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았을 때는 누가 건설하느냐 안 따진다. 그얘기죠. 그냥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았고 85 이하면 국민주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민간이 건설한다. 아이 그럼 국민주택은 뭐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누가 건설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빼기 개념.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주택공사 LH. 토지주택공사 건설한 아파트 주거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주거아파트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주거아파트. 얘는 민영주택이다. O, X. O죠. 맞는 거죠. 왜요?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근데 얘는 85 초과했죠. 85 초과. 그럼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그래서 우리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도 민영주택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정확하게 법에 규정한 대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영주택. 그래서 이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자, 요게 핵심적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주택. 이 주택이란 자,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전부나 일부. 자, 그걸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 밑줄 부속 토지 제외다. 그러면 틀리죠. 부속 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그게 두 가지.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빠진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빠진다. 이게 건축법의 차이점이 되죠. 그 다음 밑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얘들은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다라고 했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에게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몇 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얘들 묶어갖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국가나 지자체 재정의 동그라미 또는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 그래서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럼 국민주택 규모란 그 민영주택 그 밑에 먼저 볼까요? 국민주택 규모 용어 정리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요.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전용 면적이 1호는 단독, 1세대는 공동. 단독이든 공동이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85제곱미터,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근데 가로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 이것도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 저 시골이라고 그랬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시골에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 예외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고요. 다시 위로 하셔갖고 민영주택. 그럼 민영주택은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주택법의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